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오늘 매우 춥습니다. 외출 땐 꼭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부터 준비되어 있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연금 지출 월 100만 원 넘었다. 가구당 100만 원을 이런 곳에 쓴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3분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비소비 지출이 23%나 늘어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우리 가계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군요. 자, 다음엔 중앙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부차 11년 만에 최악이다. 역시 통계청 가계소득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득성장 악몽이 됐다. 빈부차가 최악이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7% 줄었는데 반면에 상위 20%는 8% 넘게 늘었답니다. 취약층 일자리 줄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조선일보로 넘어갑니다. 미국, 일본 최대 은행 대북 제재 위반 수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네요. 일본 은행은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 그룹인데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요, 북한 자금 세탁 개입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신문 가겠습니다. 경향신문이군요. 국회 탄력 근로 확대 논의할 시간 달라. 문재인 대통령 타협 전제로 재고 요청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불참, 경사노동위에 불참하고 있죠. 그 불참에 대해서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기태 호남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신문들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 최저 지지율, 안희정과 캠핑 용품, 그 다음엔 더 벌어진 소득격차, 마지막으로 먹방이 비만 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제 목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으니까 아주 많은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겠군요. 여기 중앙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8주 연속 떨어져 5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30대, 50대도 하락.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 분석이 되어 있군요. 해경궁 김씨 논란, 진보 진영 불신 키웠다.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정당 지지율에서도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좀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 39.8%로 나타나고 있군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이번엔 지지율을 좀 더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문정부 여자만 챙긴다. 이영자보다 심한 이남자. 요새 뭐 이영자, 근데 또 이남자도 나왔네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영자는요.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런 뜻이고요. 이 남자는요, 20대 남성 유권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영자보다 이 남자의
변심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경제난의 문정부 젠더 정책 반발, 20대 남성 국정 지지율이 기존에 81%나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1%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30대 남성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군요. 자, 윤경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몇 주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예. 이영자라는 박지원 의원이 만든 그 조에 그러니까 20대와 자영업자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20대나 30대 젊은 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에서 실망으로 돌아서는 데는 고용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인 전반적인 것도 있고 또 집값 폭등세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9.13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거래도 싸늘하게 식고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뭐 불과 짧은 기간 만에 뭐 집값이 얼마가 올랐니 이런 얘기에 사실은 부부싸움한 집안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집을 사자 말자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된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문제, 지금 뭐 기업이든 뭐 장사하는 분들이든 정말 경기가 안 좋다 이구동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로 반영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영자라는 지지율과 관련해 이영자라는 신지호를 만들어낸 박지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서 영남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20대에서는 85%에서 56%, 부산에서는 부정평가가 49%, 뭐 자영업자도 50% 미만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영자 현상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영자. 네. 김광학 교수님. 네. 특히 20대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0대는 아직도 이념적으로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변적인 세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념적인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많이 빠진 영역은 20대, 30대도 마찬가지지만 중도, 그리고 보수, 중도 보수 이쪽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20대와 중도 영역은 항상 굉장히 가변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데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노총 총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즉 현 정부의 뭔가 확신을 갖고서 계속 지지를 보내야 되는 어떤 그 명분이 약간 약화가 되면서 거기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수희 변호사.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그럼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20대의 그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얘기인데 그렇다면 경제라고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정책, 성장 기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 문제인데 이 취업의 경우에는 기회가 균등하고 기회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이것도 저는 그 20대, 20, 30대 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취업에 있어서의 이런 그 비리 문제 거기에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좀 많은 분들이 기득권으로 보는 그런 세력과 좀 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 좀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그 좀 의지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파이가 커져야 뭘 나누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에 있어서 지금 뭐 탄력근로제는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도 지금
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고정 지지층 정말 그 열렬 지지층이었다고 하더라도 결별할 예. 수 있는 그런 좀 결단, 용기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태 교수께서는 어떤 해법,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과거에 그 예. 고공행진을 벌였던 지지율은 남북 문제 등등의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좀 과잉을 올랐던 면이 있어서 지나쳤다라고 보시는군요. 예상됐던 지지율 하락일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쭉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흐름으로 봐서 뭐 다소 지지율이라는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흐름으로 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예. 취업 문제라든가 등등은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지지율 퍼센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예.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다란 경제 정책이라든가 예.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여권 내부의 예. 그 다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약간의 그런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흐름에는 관심을 갖되 예. 퍼센트 1, 2%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 교수님께서는 너무 지지율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윤경호 의원께는요. 20대가 약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20대는 어떤 부분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을까요? 공정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지지를 얻었던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공정한 사회,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상황을 떠나서 20대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용비리 관련, 공공기관의 고용비리 관련 이건 아마 아까 고용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함께 이건 또 하나의 좌절감을 줬던 사안으로 아마 꼽힐 겁니다. 또 뭐 헌재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약간의 무슨 뭐 박탈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더 컸다 이런 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 공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에게 뭔가 지금 불이익이 또는 뭐 나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 또 이런 현상을 해소시켜주는 정책 그게 필요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정책의 탄력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경제적 정책이든 또는 뭐 정치 분야에 관한 것이든 정책의 탄력성,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에 대한 불만을 가진 20대 약간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런 수치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굳이 왜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정관 변호사 논란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 벌이는 수원지검 출신 해경궁 김씨 사건에 합류. 일가 왈가왈부할 일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전화기 절대 뺏기면 안 돼.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죠. 지금 전화기가 굉장히 이슈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6년 7월입니다. 그 당시는 성남시장 자격으로 강연에 나섰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전화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온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변인 경기남부청장 분당서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경찰 압박성 고발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이 고발 얘기를 한 건가요?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백종덕 변호사가 경찰 간부 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그 해경군 김씨, 투이 씨, 김혜경 것이면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데요. 이 건으로 재판받으면 100% 지사직이 떨어집니다.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즉 이재명 당시 후보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아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떨어졌을 거예요.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겁니다. 선거법 위반 고발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가장 파괴력이 큰 그런 사안이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의 이제 대응이 어제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전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쪽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전관 논란, 이수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 피의자로 그것도 지금 그 뭐 유죄 심증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이제 검찰에 기록을 넘겼으니까, 사건을 넘겼으니까 피의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죠. 뭐 그걸 굳이 정관 변호사라고 그래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더 그 정관 변호사를 선임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렇다면 아까 기사에 나온 거는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네, 그것까지 뭐 좀 속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수원 이분이 이태영 변호사께서 이제 2010년에 수원지검에 공안검사로 있었는데 2010년이면 8년이면 그 사이에 꽤 바뀌어요. 뭐 수사관들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걸 따끈따끈한 정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정관치고는 조금 미미하군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같은 은중 사람이래요. 뭐 경주이 씨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그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전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좀 미약한 논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김관학 교수께서는 이재명 지사의 2016년 그 휴대폰 발언, 사실 그 당시는 청중들이 약간 좀 웃으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의 발언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 2년이 흘러 들어보니까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 이제 16년 12월인가요? 탄핵의 과정에서 시국 강연을 했던. 한참 그 탄핵 그 집회가 열리고 할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한 건데 휴대폰이 거의 자기의 어떤 인생사.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를 잘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거를 휴대폰을 주지를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꿨다, 교체했다, 그리고 없다. 그렇죠. 지금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 이거를 뭐 반납을 하고서 돈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를 사실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건이 터졌을 때 휴대폰 2개를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장 큰 약점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기 어떤 무죄를 반증하는 그런 건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또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휴대폰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말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불리한 얘기거리로 좀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기사 말미에 보면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아까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김기태 교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일이죠. 사실 수많은 강의 중에 우리가 보통 휴대폰이 인생의 모든 게 담겼다,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걸 이제 여기다 엮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지사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좀 과하게, 조금 전에 전관 변호사 논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찾아내서 그동안 수많은 강의 중에 이렇게 연관관계를 잇고 있어서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혐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일종의 이제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좀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윤경호 의원님 전체적으로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해경군 김씨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의 대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예. 이 사태를 지금 국민이 어떻게 볼까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지금 수준이 예.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뭐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재명 그러면 정말 논란이 많고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잖아요. 뭐 예. 두통연루설, 예, 예. 무슨 뭐 영화배우 누구와의 예. 불륜설, 예. 또 이번에는 뭐 거짓말, 예. 뭐 이런 것들로만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서는 예. 길게 봐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정치로서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설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뭐 제도권 내에서 예. 그러면은 온상에서만 잘한 사람이 정치인 뭐 필요하느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고 이 더 이상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으로만 계속 이어져 가는 듯한 이미지의 정치인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참 지난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공방도 오가고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직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 화면에 등장한 인물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어제 한 언론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8월에 1심 무죄 이후 언론에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모자에 선글라스를 썼고요. 지금 들고 있는 게 캠핑용품 이 상점에서 나와서 캠핑용품을 사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이쪽 왼쪽에 있고 이쪽 오른쪽은 차량에 타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내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때 취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소심은요. 이전 오는 29일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참 오랜만에 지금 안희정 지사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희정 지사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자, 저희가 두 명의 정치인 다뤄봤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자, 한 분은 지금 거의 정치를 떠난 상태고요. 한 분은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얘기, 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그 얘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안희정도 보내고 이재명도 때리고 박원순도 다음은 김땡땡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김땡땡?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죠. 민주당서 국정조사 수용하자. 안, 이, 박, 김 살생부가 떠돈다. 정치권의 요즘 풍경입니다. 여기 또 보이시죠. 비문 대권주자 차례로 낙마 소문. 그러자 김부겸 내치고 김경수 옥립설까지 마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러네요.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 때리고 박원순도 다음은 김 누구누구.
지금 정치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기사를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제가 사실 상당히 음모론적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구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예. 그거를 어떻게 당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람의 어떤 변화 뭐 예. 이런 그런 구도의 어떤 변화만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예. 내용은 뭐 당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예컨대 뭐 이게 우리가 미투의 현상 속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 뭐 우리가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도 김부선 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구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뭐 폭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지금의 시각 속에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저는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상당히 소설을 쓰면 아주 잘 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빅픽처를 묘사를 한 건데 이게 타당하냐 의문스럽다. 내용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근데 이런 기사 그리고 정치권에 사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여권 인사들이거든요. 그 여권 인사들이 묘하게도 아니면 공교롭게도 하나씩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마 이런 설들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안희정 전 이제 지사가 했을 때 미투 폭로로 그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게 뭐 누가 뒤에 있다 배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암투다. 그러면서 다음 타깃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딱히 근거는 없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런데 뭐 배우가 있든 없든 떠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안희정 전 지사나 이재명 현 지사나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분들의 처신을 잘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희정 지사도 그 대처가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 본인의 했던 언행하고 너무나 그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누구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두둔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오는 그런 스캔들 일종의 뭐 이런 해명들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서 본인이 밝힐 건 밝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돌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대처도 좀 많이 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궁지에 더 몬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그 세칭, 고용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유체이탈화법을 많이 썼단 말이죠. 또 최근에 한노총의 그 탄력 근로제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서울시가 이제 뭐 노조 활동하기 아주 좋은 서울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친노조 서울시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서울교통공사의 그 채용 비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스스로를 궁지로 몬 거는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배우의 누가 있든 살생부로 떠나서 모두 이 사람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큰 그림 내지는 어떤 음모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처신의 문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럼요.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찬 경제 박수. 이제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니언 시티로 도약하려 합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박원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강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 누구누구라는 이 대상보다는 보내고 때리고 이런 그 누가 주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가요. 지금 기사의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빅브라더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후냐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친문 세력이냐. 친문 세력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수의 어떤 의견 뭐 이런 건데 예. 전 이런 게 이제 음모론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런 뭔가 컨트롤을 한다, 예. 뭔가 조정을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나 예. 여론이 형성이 되면 이 주체들에게 곧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 음모론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럼요. 말 없는 다수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여론은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예. 누구를 보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잠재울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듯이 어찌 보면 예. 만용을 보여주는 걸로 비춰지면 예. 이들에게 다시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고도의 그 자체가 음모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여론이라는 게 사실 뭐 예. 바람처럼 예. 쉽게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게 바로 역풍 아니겠어요? 김희태 교수님, 사실 요즘 세상에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대로 몰아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이렇게 짜는 구도 자체가 지금 현재 여권의 정치 세력의 판도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의 일종의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실체가 있어서 예. 이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예.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이제 음모적인 게 있고요. 예, 예. 박원순 다음 김아무개의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지면 현재 미래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흠집낸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시성을 가진 분 떠오르긴 하네요. 중앙일보에서는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예.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예. 정치 세력에 대한 일종의 타격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권력 내부의 지금 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비판적 기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인사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마 이런 설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신도 성폭행 이재록 1심서 징역 15년 중형 이렇게 국민일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장기간 상습 추행 가늠 법정서는 되레 피해자들을 비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여기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 국민일보는 특이하게요. 이재록 씨로 이재록 목사가 아니라 이재록 씨라고 이 기사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신도 그루밍 성폭행 중형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신앙 악용해서 성적 착취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이 재판부가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목사를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른바 그루밍입니다. 절대적 존재가 약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쇠뇌를 시키는 그루밍.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 사건의 그리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가 신도를 이렇게 그 장시간 동안에 뭐 자기가 뭐 재림한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폭행한 경우에 준강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음이라고 해서 준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도. 그런데 이제 이 이재록 한쪽에서 목사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자칭 이재록 목사의 경우에는 워낙 좀 유명하고 이 신도수가 워낙 많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형이 15년은 75세인데 현재 이재록 목사가 이건 거의 이제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나온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언론의 초점을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이거를
그루밍 성폭행이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했어요. 뭐 엄밀한 의미의 그루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루밍 성폭행의 경우에는 예.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렇게 뭐 이쁘다고 하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 뭐 얘기들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나중에는 성폭으로 가는 것이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예. 엄밀한 의미의 그루밍 폭행은 아닌데 또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다라는 게 또 한 번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뭐 환영할 만한 판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주목할 게 또 하나가 재판 중에 본인이 이제 이재롱 목사가 본인 그 이제 부인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당히 그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뭐 그 공무상 기밀도 누설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뭐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런 범죄에 있어서 좀 한번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15년형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 수가 많아요. 8명이고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피해 배상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나올 만한 근데 좀 중형은 중형이에요. 15년이면. 중형이란 표현을 쓸 만한 형량이 나온 거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또 75세니까 이거는 가석방은 3분의 1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5년은 있어야 돼. 수용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2심에서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교수님. 구도를 보면 뭐 이번 사안의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별히 쳐야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일들이 고등 종교기관에서 또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아주 크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걱정해 주는 게 이런 교회고 이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이 이탈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고등종교,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아주 대호각성을 해야 될 아주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부에 들어가서 죄가 어느 정도고 형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적지 않은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많을 텐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봅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종교가 이른바 이제 속세를 위로하고 걱정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속세가 종교를 조금 걱정하는 상황 가끔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잠적 의혹 떠들썩하죠. 지금 연예계 발칵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그러자 경찰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20년 전 제천서 농장 운영할 때 축협 그리고 지인들의 수억 빌린 뒤 도피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이런 도피 의혹을 받고 있죠. 처벌 회피 목적으로 국외 체류된 공소시효 중단돼 형사처벌 가능.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부모 때문에 마이크로닷 이 방송 출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주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2006년에 데뷔한 래퍼인데요. 당시 최연소 래퍼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 요청을 위한 공문을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적색 수배가 확정되면 마이크로닷 부모는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되는 대로 국내 송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법제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인터폴 요청과 별도로 마이크로닷 부모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다 측은 지난 19일 부모님 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과거 경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된 확인 서류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마이크로닷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구나 교수님, 아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도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과거 행각이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라는 사람이 참 난감할 거다.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본인은 너무 어렸을 그렇죠. 적이라서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99년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 본인은 5살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얘기가 조금 저는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했던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들어보고 뭔가 어떤 사실관계를 좀 알고 나서 뭐 예컨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법적 대응한다. 사실관계가 그렇죠. 맞지 바로 않다. 그런 반응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경솔한 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또 있겠지만 또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또 책임감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뺏겼을 사기당했을 사람들한테는 다시 또 다른 어떤 사기를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물어야 될 사람이 또 사라진 거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인으로서 상당히 어떤 유명세를 날렸던 사람으로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먼저 사실은 와야 돼요.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할 거나 하고 자신의 어떤 책임이 질 거 있으면 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위해서 와서 책임을 져는 이 부모님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겠다고. 적색 수배는 굉장히 강도가 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 마이크로닷 이 해당 연예인과 부모의 관계 이게 무슨 신종 연좌제냐 이렇게 이제 반격을 그렇죠. 하는 부모의 잘못을 왜 아들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책임인데 신종 연좌제냐 이렇게 반격을 할 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겪는 어찌 보면 사회적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예인들도 분명히 공인의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케이블 TV 채널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걸로 기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방영을 보류하거나 앞으로도 출연을 제외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해당 당사자가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한 서로의 책임이죠. 프로그램 제작진, 그다음에 본인. 이 사안은 굳이 연좌제냐라는 반론을 펴는 것보다는 연예인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공인들이 가져야 될 어찌 보면 품성에 대해서 한번 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뭐 공소시효라든가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이제 사기가 액수가 지금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서 이게 뭐 특경법이 될지 단순 사기일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단순 사기라 그러면 7년인데 문제는 빌리고 나서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출국을 했다. 그럼 출국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중지가. 그러니까 더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갚을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는 돈 빌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럼 그거는 갚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변제 자력을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 부모님이 들어와서 아들이 이런 상황에 공경에 처했으면 부모가 들어와서 이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들어왔을 때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도 그런 거는 본인의 그 죄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네 분의 깊은 판단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국회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신문기사 2개를 소개하고요. 그 사이 패널 4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 깊은 판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없애긴 좀 그렇고 청와대 게시판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화풀이 악플 공간 변질되자 청와대 결국 개편에 나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내용 좀 보시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실제 정책 반영되는 순기능 있었지만 익명으로 올리고 제한 없이 공개, 방탄소년단 강제체라 등 황당 글의 욕설, 허위, 비방이 도배됐다. 이런 또 부작용이 있군요. 청원 실명제, 신고 기능 추가, 청와대 내년 개편 목표로 보완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끌시끌한데 국회도 도입을 만지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도 청와대와 비슷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자. 무분별 호소에 시민 피로감 있다. 온라인 청원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패널 4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든 또 국회가 새로 만든다라고 저는 청원 게시판 있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누구를 벌 주세요. 또 누구는 벌 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뭐 화풀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올리는 거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굴 좀 해체해 주세요.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판을 운영을 하되 철저하게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만 국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저한 엄격한 실명제 하에 운영을 하면 그렇습니다. 엄격한 실명제 하에 운영을 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엄격한 실명제 하에 운영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김관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현대 정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다가 하는 거는 옛날에 어떤 신문고적인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국회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고 여기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통이 적극적으로 발생되면서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적인 국민 발안제 효과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실명제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자기들 분풀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좀 많이 약화된다. 익명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기명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이거를 사안별로 해서 뭐 예컨대 뭐 통일이다. 그러면 통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외통위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상임위가 게시판을 또 책임지는 게 있고 입법부 전체는 의장이 또 다루는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그런 어떤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좀 작동을 하면 국민들이 어떤 원하는 바가 좀 더 입법부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청와대 게시판하고 하면 비교를 해봐요. 청와대의 경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법조 관련되면 민정수석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경제 각 수석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회의 경우에는 이거 누가 답변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상임위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김건학 교수께서는 개별 사안은 상임위별로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느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상임위,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이런 사람은 이 의원은 제대로 일을 안 했으니까, 이 청원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일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정량 그 수치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 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악용이 되면 뭐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악용이 되면 이게
안 그래도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 너무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부작용이 있는데 예. 또 그렇게도 악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 그런 그 좀 뭐랄까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각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예, 김기태 교수께서는요. 네, 최근에 청와대 그 게시판도 그렇고요. 예. 사실 확인이 정확히 어려운 것 또는 허위 사실 예. 그리고 개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예. 일방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주 감성적으로 호소를 해서 일단 클릭수를 늘리는 게 많아져서 그러니까 참여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부작용을 줄이는 건 물론 필요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니까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 이 국회로 넘어가는 문제는 좀 더 새롭더라고요. 어. 국회는 또 국회대로 청와대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정해야 되는데 다만 조건을 또 너무 까다롭게 해놓으면 예. 지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또 창구가 막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예. 국민과 소통한다는 어떤 이거는 유지를 잘 하되 예.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20만 이상이면 답변한다 이런 예. 기준이 있는데 그 숫자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예.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제시할 때 좀 질서 있고 성숙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도 같이 하면서 예.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명으로 제안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올리는 것도 비방, 뭐 하소연 이런 것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 뭐 이렇게 좀 좁히면 그때는 순기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민 61% 먹방 포식 영상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을 유발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먹방 때문에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비만도 인식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정부가 이 먹방을 좀 규제해 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발됐어요.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군요. 보건복지부는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에서 TV,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법적 규제가 아닌 업계 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해서 그냥 흐지부지 됐다. 이런 내용이 돼 있네요. 이 부분을 일단 김태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야겠어요. 네. 먹방 이거 좀 규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놔둬야 되나요? 꼭 먹방만이 아니고요. 예. 텔레비전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는 연구는 예. 뭐 저희 언론학자들로서는 오래된 고전적인 연구인데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뿐이 아니라 예. 이를테면 폭력 행위 같은 거, 예. TV에서 폭력 장면이 나오면 어떤 효과를 주느냐는 연구 결과는 한쪽은 모방 효과, 예. 다른 쪽은 카타르시스나 정화 효과 이 두 가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TV에서 보면 폭력을 따라한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대신 폭력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해소가 폭력은 된다. 준다라는 카타르시스 효과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먹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먹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실제로 거기서 먹는 거는 다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대신 다 먹기 때문에 자기는 좀 덜 먹는다. 거기서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국가가 나서서 먹방 자체를 규제하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먹방이 영향을 준다는 이 조사 결과를 갖고 예. 금방 어떤 조치에 취하기보다는 예. 언론사가 조금 자제를 하고 지금 과도하게 이 먹방 프로그램이 만연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먹방 프로도 기준을 세우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 실제와 가까우냐, 뭐 데이터가 정확하냐 하는 것들을 좀 세워가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서 있는 먹방.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도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아니 저는 지금 이 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문구가 묻는 질문이 이런 이제 먹방이 그 허기나 식욕을 촉진해 비만을 유발 조장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예.
조장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답변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정확하게 물으려면 그런 먹방 보고 음식 시켜 먹은 적이 있느냐? 뭐 라면 끓여 먹은 적이 조금 있느냐? 더 정교했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네, 좀 그랬으면 낫지 않냐? 이게 그냥 먹방을 보고 생각하느냐. 나시면 뭐 주문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뭘 좀 만들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질문이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기사에도 나왔죠. 업계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시청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먹방이 지겨워지면은 시청률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그냥 프로들을 안 내버려 만들 두면 거니까. 알아서 조절이 될 것이다. 예, 김근학 교수님. 근데 저는 이 비만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근본적으로 먹방이 비만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규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건 그냥 여론조사에 불과한 그냥 것인데. 뭐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술 광고를 안 하느냐? 예컨대 우리가 왜 초등학교에다가 뭐 소다수 같은 거 탄산음료를 안 하느냐? 보면은 그만큼 유혹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뭐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는 없지만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패널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확산되는 페미니즘 반면에요. 사라지는 대학 총여학생회 이렇게 돼 있네요. 동국대도 폐지, 사실상 서울의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할, 2009년 대학 남초 현상 사라지면서 역할 의문, 취업난의 무관심도 커졌다. 그리고 캠퍼스 내 젠더 갈등 등 영향도 있다라면서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뭐 짧게 논평 부탁드립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성이 더 이상 소수자로서 보호의 대상인 시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여학생회라는 표현은 사라지는 거고 여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시작된 마이너리티,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 입시할 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종이라든지 또는 뭐 남성, 소수자들한테 여성,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점을 더 주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신문을 비교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벌어진 소득 격차의 원인과 해법은 어디 있을까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의 신문 대 신문은 동아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소득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는 정부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겨레, 빈곤층에 맞춘 복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군요. 먼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아까 일면 소개해드렸는데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 현상과 해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요. 저소득층 고용재난 직격탄 상위 소득 8.8% 늘 때 하위는 7% 줄었다. 3분기 빈부격차 11일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그 내용 보시죠. 정부가 소득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전문가, 세금 주도 성장으로 변질, 일자리 확대 위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 엄중함 인식,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런 현상. 그러면서 뭔가 정책을 바꿀 때다. 더 이상 소득 공백을 세금으로 메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올렸는데 하위 20% 가구 소득은 7% 줄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 타격,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해법은요. 아동수당 도입 등 재분배 정책이 고령자 많은 저소득층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에 맞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학 교수께서는요. 두 개의 신문, 동아일보와 한겨레 중에서 어느 신문의
공감을 하시는지. 저는 뭐 아무래도 좀 한겨레 쪽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는데 예. 문제는 그 복지가 사실은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위기 상황에 오면은 저소득층이 가장 사실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97년도에 IMF라는 게 처음 왔었고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때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잃어서 나앉았는데 그러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근본적으로 최저의 어떤 수준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조에 좀 동의하지만 일자리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두 신문 중 어느 쪽에 공감하시고? 이건 뭐 어느 신문의 공감 차원을 넘어서요. 예.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는 예.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저소득층 소득은 이전 소득이라는 거와 근로소득이라는 예. 게 주류를 이루거든요. 예. 물론 소득을 분류할 때 재산소득, 사업소득도 물론 예.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지만 예. 크게 보면 이전 소득이라는 거와 근로소득 두 가지인데 예. 근로소득은 지금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예.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더니 예.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반대 현상. 아예 돈 부작용 벌 곳이 때문에. 사라져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근로소득도 별로 늘어나지 못하는 예. 전체로 보면 예. 반면에 이전 소득은 예. 정부가 복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 1분위인 하위 계층은 예.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받는 돈이 더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부에서나 또는 주변 예. 가족들에게서 받는 보조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로 50대, 60대, 70대, 50대는 아니더라도 60대, 예. 70대 노인층이 많고 또 나홀로 가구가 많습니다. 예.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동시에 취해져야 된다. 예. 결국은 복지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로 최저의 생활은 할 수 있게 예.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이고 예.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아. 왜냐하면 주는 쪽에서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취해져야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을 재밌게 하시려고 항상 한 신문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신문이 모두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를 정하기가 참 담고 있다. 어려운 게 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예. 한겨레는 그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하부를 더 강조해야 된다. 이 주장은 다 무리가 좀 있다. 절반만 타당하다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예. 그때까지 기존에 세웠던 정책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수정을 하고 예. 그래서 양측의 이야기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한 신문을 딱 고르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르기가 좀 난감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양쪽을 다 이제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게 조화가 됐을 때가 최선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봤을 때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이 늘어나려고 하면 일자리가 특히 이제 일용직 같은 임시 일용직들이 늘어나야 그나마 좀 저소득층에서의 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결국 최저임금하고도 연관이 되고 전반적인 경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좀 성장 쪽에 더 포인트를 주고 싶고 그렇다면 고용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정책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뭐 반복되는 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신문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는데 패널분들 전반적으로 두 신문 다 타당한 면과 타당하지 않은 면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군요. 여기 보시면 국제기사입니다. 미국 정가 트럼프 대 오바마 구도 굳어진다. 미국 대선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에 대항할 민주당 대항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대외활동 자제하다 트럼프 분열주의 등 본격 비판. 2020년 대선 전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윤경호 의원님. 미국이 분열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분열의 한
방징이 아닌가 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곳이구나. 상당히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소수자 출신의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어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딱 하나예요. 포용.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포용.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사실 분열과 갈등, 내 편만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공화를 떠나서 미국 정치가 좀 객관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아침에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었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